지성적 회심. 알리스터 맥그레스 지음. 홍병룡 옮김. 생명의 말씀사. 1장. 호기심 많았던 마음. 내가 10살 때였다. 아일랜드의 쌀쌀하고 추운 겨울밤. 나는 별들이 총총한 아름답고 광대한 하늘에 매혹된 채 그 광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작은 천체 망원경을 만들었다. 처음으로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게 한 후 접안 렌즈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은하계의 수많은 별무리가 갑자기 뚜렷이 보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내가 볼 수 있는 천체에 나는 그만 압도되고 말았다. 나는 잠시 동안이나마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 했다. 마치 바닷가에 서서 먼 곳을 얼핏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과학자가 되어 방대한 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고픈 마음이 생긴 순간이었다. 이는 물론 나 혼자만의 경험은 아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의 고요한 정적에 온통 매료된 채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의미 있는 패턴들을 발견했고 그 별자리들의 영웅들의 이름을 붙였다. 예컨대 오리온에는 위대한 사냥꾼이란 이름을, 안드로메다에는 불운한 여주인공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캄캄한 우주의 한복판에서 밝게 빛나는 빛의 보석들을 보면서 도무지 도달할 수 없고 규정지을 수도 없는 그 무엇에 대한 갈망을 느끼곤 했었다. 어린 시절 나 역시 별들이 내뿜는 차갑고도 아름다운 찬란함을 응시하며 이해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진 경험이 있었다. 내가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하며 탐구하고픈 마음을 도무지 억누를 수 없었고 그 신비로움을 다 밝히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정한 마음이 더 깊어졌다. 내가 우주에 대해 능력껏 최대한 발견하는 모험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고작 11살이나 12살 때였을 것이다. 당시에는 장차 내가 무엇이 될지 몰랐지만 그 모험은 무척 보람있고 만족스러운 여정일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1953년 1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한 해에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의 한 의료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수련의였고 어머니는 로열 빅토리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 어머니는 워터포드 카운티의 조그마한 아일랜드 소도시인 리즈모어가 고향이었다. 그 소도시를 대표하는 리즈모어 캐슬은 가파른 언덕 위에서 위용을 자랑하며 그 도시와 블랙워터 골짜기를 내려다본다. 할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에 영국군으로 참전했다가 부상당한 후 아일랜드로 복귀하셨다. 그는 더블린 근처 군 응급치료소에서 그를 간호하던 간호사와 결혼해서 리즈모어에 정착했다. 어린 시절을 뒤돌아볼 때 가장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할아버지의 거실에 걸려있던 리즈모어 캐슬이 그려진 크고 아름다운 유화이다. 나는 이 그림이 그들의 신혼생활을 상기시키는 추억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왔었는데 훗날 알고 보니 거기에는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가족은 프로테스탄트였는데 어쩌다가 1920년대 아일랜드 내전의 여파로 발생한 워터포드의 종파 분쟁에 연루되었다. 그들은 자진해서 리스모어의 집을 떠나거나 집이 불태워지게 내버려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잊혀진 지 오래된 유럽의 분쟁들 중 하나에 연루되어 피난민 신세가 되어 더블린에서 숙소를 찾다가 결국에는
프로테스탄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안전한 북부 아일랜드에 자리를 잡았다. 내가 리스모어에서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이었고, 당신은 어머니와 삼촌을 추방했던 에덴으로 되돌아갈 것을 결심했던 때였다. 내가 태어날 무렵에 부모님은 카운티다운의 오랜 역사적 소도시인 다운패트릭으로 이사해서 아버지는 그곳 위생 담당 검역관으로 일하셨다. 내가 세례를 받은 곳은 아일랜드 수호성인 패트릭의 전통적인 매장지로 유명하며 그 도시의 명소인 다운 대성당이었다. 그리운 어린 시절 추억 중 하나는 늦여름 오후 성당 마당 벤치에 앉아서 초록색 물결처럼 굽이치는 들판과 목초지 너머 보랏빛을 띤 몬산맥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었다. 나는 다운 패트릭에 살면서 성당에서 가까운 다운 고등학교를 다녔다. 읽기와 수학을 좋아하는 적성 때문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두 과목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그 학교의 교훈은 다운이여 번영하라,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였다. 나는 이 교훈의 둘째 요소를 무시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의 경험과 너무나 상반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영리하고 또 게으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다. 공부보다는 차라리 다운의 언덕을 탐험하거나 자전거로 시골길을 쏘다니면서 친구들과 노는 편이 더 좋았다. 나는 별로 애쓰지 않고도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상을 계속 탔다. 하지만 자연은 균형을 맞추는 듯하다. 나는 몇 가지는 잘했으나 다른 데에는 쓸모가 없었다. 우선 나는 신체적 균형 감각이 부족해 스포츠나 미술이나 연주에는 아예 소질이 없었다. 나의 유일한 재능은 머리를 쓰는 것이었다. 내가 10살 때 영문학 선생님이 그 해의 수업을 2주 빨리 끝내셨다.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기보다는 우리가 좋아할 책을 읽어주겠다고 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던 햄의 농부 가일스라는 책이었다. 20년이 흐른 뒤에 나는 이 책이 톨킨의 초기 작품임을 알게 되었다. 아처 선생님은 의자에 편히 앉아서 목청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다수 학생이 그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상상력이 어떻게 사로잡힐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모르는 세계 속에 갇힌 죄수가 기꺼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됐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는 그 책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지 못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집안 책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햄의 농부 가일스는 찾을 수 없었으나 흥미로워 보이는 다른 책들이 눈에 띄었다. 산호섬, 보물섬, 그리고 로빈손 크루소와 같은 작품들이었다. 이 책들을 탐독한 후 다른 책들을 찾다가 아가사 크리스티, 도로시 세이어즈, 그리고 마제리 엘링엄의 탐정 소설들을 마주치게 되었다. 이 세 작가들이 1930년대 영국 범죄 소설의 황금기를 대표한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그저 그 장르에 푹 빠졌고 또 다른 것들을 탐구하러 나갔을 뿐이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것은 셜록 홈즈 이야기들이었다. 탐정 소설을 계기로 나는 무언가 실험하고 이해하고픈 직관적 열망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좋아하는 성향에 푹 빠지게 된 것이다. 허구적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실마리를 찾고 그 해명을 발견하도록 초대를 받은 셈이었다. 그 작업은 비합리적이진 않았으나 합리적인 것 이상이었다. 마치 상상력을 발휘해 무슨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구성해보고 그 이야기의 표면 아래에 놓인 것을 알아내는 일과 같았다. 당신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애초에 이야기가 새롭게 보이는 법이다. 나는 실마리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것들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많은 가능성만 가리키지만 누적이 되면 더 큰 그림을 드러내게 된다. 그리하여 단일한 해법, 곧 모든 실마리들을 만족스러운 결론 안에서 묶어주는 한 줄기의 황금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장르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런 소설들과 이야기들을 개걸스럽게 읽기 시작했고 그 장르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을 음미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나는 또 다른 영역에 눈을 뜨게 되었다. 자연세계가 지닌 아름다움과 신비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 초 우리 가족은 연례 휴가를 아일랜드 북서부에 있는 카운티 도니갈에서 보내곤 했다. 나는 즐겁게 바닷가와 작은 바닷물 웅덩이들을 탐험하면서 내가 발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소년 소녀를 위한 해변이란 책을 끼고 다녔다.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모래사장을 따라 걷고 바다와 해초의 짠냄새를 맡으면서 실버 스트랜드의 해변에 부드럽게 부딪히는 파도를 관찰하곤 했다. 카운티 다운의 시골길과 강들은 내 영혼을 위해 워즈워스가 알맞은 파종기라고 묘사했던 것을 제공했고 나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다운 패트릭에 있던 우리 집은 코일 폰디지 자연보호구역에서 걸어서 몇 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학교 친구들과 나는 코일의 강둑에서 자주 놀곤 했는데 누가 가장 멀리까지 물수제비를 뜨는지 시합을 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적당한 조약도를 찾으려고 몸을 숙인 채 강변을 내려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물속에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수면 아래 돌 위에서 자라는 헤캄의 보드라운 녹색 꽃실이 시선에 들어왔다. 며칠 후 나는 홀로 강변에 내려가서 그것을 작은 물병에 담고 아버지가 영년방의 우표 수집 앨범을 살필 때 사용하던 돋보기로 그 속에 있는 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그 직후 벨파스트의 로열 빅토리아 병원에서 병리학자로 은퇴했던 종조부께서 1900년대 초 의대생 시절에 구입했던 옛날 노쇠 현미경을 나에게 주셨다. 그 현미경은 독일의 광학기기 전문 제작자로서 훗날 라이카 카메라로 유명해진 에른스트 라이츠가 만든 것이었다. 그 선물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살아있는 세계를 활짝 열어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매혹시킨 것은 단연 밤하늘이었다. 추운 겨울밤, 학교 행사를 마친 후 집으로 걸어올 때는 머리 위의 별빛 어린 하늘의 아름다움에 종종 압도되곤 했다. 나는 성운들과 더 밝은 별들의 이름을 배웠고 천문학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학교에서 배우던 지루한 과학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다. 종조부의 현미경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나는 크게 고무되어 낡은 카메라 렌즈들로 작은 현미경을 만들었는데 그 조잡한 기구로도 풍부한 광경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놀랐다. 그 후 부모님은 나에게 적당한 크기의 천체 망원경을 사주셨는데 나는 목성의 달들, 달의 산들, 희미한 빛의 조각들 등 훗날 우리 은하계 너머에 있는 수많은 은하계라고 배운 것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곧 나의 육안이 지닌 한계를 깨달았다. 나는 어렴풋하게 보았으나 망원경은 내가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밤하늘은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더 아름다웠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만 같았다. 이제까지 늘 존재했지만 이 순간까지 나에게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세계였다. 한편으로 천문학에 대한 나의 전문적이고 사실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있었고, 다른 한편 별빛 어린 창공의 엄숙한 정적을 보며 경이로움 내지는 경외심을 느끼곤 했는데,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나는 의식하게 되었다. 나는 이 문제를 학교의 한 영어 선생님에게 언급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더니 과학은 정서나 아름다움을 다루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그는 과학이 틀렸다는 식으로 나를 설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에게 과학이 불완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인간 본성 내에 더 중요하고 심오하고 의미심장한 어떤 것, 다루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았다. 아니, 적어도 안다고 생각했다. 그처럼 복잡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아울러 내가 여기서 우주를 관찰하고 그 아름다움과 복잡함을 보고 그토록 경이로움을 느끼며 그 모든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도 놀랍고 또 특별해 보였다. 그런데 자연에 대한 그런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어떻게 과학에 대한 초연하고 객관적인 설명 속에 엮어 넣을 수 있을까? 결국 나는 그런 생각을 한쪽으로 제쳐놓았다. 어쩌면 나의 주의를 분산시켜서 더 중요한 것들을 방해하는 생각인지도 몰랐다. 다운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확실히 그렇게 생각했고, 그들은 내가 학습 과정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염려했다. 나의 시험 성적이 예전만큼 좋지 않았다. 학교가 보기에는 내가 너무 주의가 산만하고 분산되어서 집에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은 이런 판단에 동의하면서도 그건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지적인 자극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천문학 탐구는 학습 과정에 대한 집중력 부족의 증상이 아니라 오히려 다운 고등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제한된 자원보다 더 깊이 사물을 연구하고픈 열망의 지표였다. 그 학교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내가 갈망하던 자연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가르침을 제공할 수 없었다. 나는 큰 변화가 필요했다. 결국 해법을 찾아낸 사람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벨파스트의 메소디스트 칼리지, 즉 어머니에게는 문법 학교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메소디로 알려진 학교를 다녔었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학교들 중 하나인 그 학교는 자연과학 분야를 잘 가르치는 학교로 평판이 높았다. 그 학교는 소수의 기숙학생을 받았고, 그들은 학기 중에는 교내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집에 갈 수 있었다. 당시 아일랜드의 유일한 노벨 수상자였던 어니스트 월터는 메소디에서 1915년부터 1922년까지 기숙학생으로 과학을 공부한 바 있었고, 훗날 1951년에 핵분열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받았다. 1961년에는 스탠리 워랄이 교장으로 임명되어 자연과학 분야의 시설을 크게 확충하는 일을 주관했다. 메소디는 나처럼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안성맞춤이었다. 그곳이라면 내가 화학과 물리학과 생물학을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터였다. 어머니의 해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과학을 좋아하는 나의 적성에 맞춰 계획된 것이었다. 둘째는
점점 굳어지는 학문적 게으름의 습관이 나를 더 압도하기 전에 그것을 깨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나로서는 날마다 다운 패트릭과 벨파스트 남부를 버스로 통학하기보다 메소디에서 기숙학생으로 지내는 편이 나았다. 후자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 평일 저녁마다 선생님의 감독 하에 2시간씩 공부하게끔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적 훈련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어머니는 굳게 믿었다. 아버지도 이런 가능성을 보고 무척 흐뭇해했다. 메소디는 아버지가 1940년대에 의학을 공부했던 벨파스트 퀸즈 대학교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장차 내가 퀸즈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도 이 결정에 발언권이 있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그 학교를 방문해 기숙사와 과학실험실을 둘러보았다. 나는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만나고 학교 건물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남은 생애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문지방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의 제안은 나에게 더 많은 독립성을 주고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내가 좋아하게 된 학문 분야에 몰두하게 할 것이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나에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것은 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좋을 것 같군요. 실제로도 좋았다.